그리고 베트남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2022년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8.02%입니다. 매우 좋은 성장을 했고요. 무역 수지도 최고의 수출을 기록했고 흑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만이 투자를 해서도 이렇게 뭐 뜬다 했는데 이제는 EU 국가들, 서방 선진 국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베트남의 삼성이 될 거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다면 지금 그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적절한 얻어낼 거를 얻어내면서 자신들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하다. 일단은 그쪽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만하다 이런 건데 이제까지는 제조 쪽이었는데 소비 쪽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비 쪽으로 괜찮다고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먹힐 것이냐?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베트남에서 뭘 팔아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해보니까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게 베트남에서도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본인 회사의 본인 브랜드의 메인 상품이 베트남에서도 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그러니까 후보군에 된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제품이 오히려 베트남에서 먹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화장품의 예로 들면요. 한국에서는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속보습 화장품들이 몇 년 전부터 크게 유행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졌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베트남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하노이 쪽은 되게 습해요. 겨울에도 습해요. 남쪽에서도 습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적정한 이 모이스처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베트남에 오면 너무 과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바르면 다음날 막 뾰루지가 막 나요. 그러게. 우리 어느 분이 저도 그 베트남에서 오신 사업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베트남이 말씀하신 대로 습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걸어 다니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땀 범벅이 되는데 여기에다 무슨 영양크림을 바를 수 있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화장품 사업이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중교통 수단이 잘 없어요.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노이는 막 전철이 개통을 했고 호치민도 이제 부분 시범 개통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래도 시내버스가 없어요. 시내버스가 없다는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보통은 출퇴근하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45분 타고 다니면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게다가 땀이 나죠. 게다가 또 1년의 절반은 비가 와요. 화장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면 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선크림 발라도 찐득찐득하잖아요. 먼지와 매연이 고스란히 묻어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무실에 왔는데 막 땀이 나기 때문에 향수는 열심히 뿌리지만 화장을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힘든데 이제 이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실제 화장품 판매 데이터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세안에 이제 진출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만 우버 그리고 그랩 이게 생기면서 공유 차량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차를 타기 시작하니까 선크림 매출도 올라가고 또 이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메이크업을 지우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같은 매출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절대 규모는 작습니다만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 라이프의 변화, 여기에 맞춘 어떤 니즈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제가 좀 더 실감 있게 말씀을 드려보면 2011년도에 제가 베트남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대형 할인점에 가면 비닐봉지 이렇게 3겹씩 해줬어요. 왜냐하면 찢어져가지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우유를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냉동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우유를 갖다 놔도 사람들이 잘 사먹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5년만 지냈는데 사람들이 기존에는 줄 서지도 않고 막 정말 줄 안 서고 그래서 은행을 가든 기차역에 가서 표를 하나 사도 1시간을 기다려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5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다 없어졌고요. 그 이전에는 은행에 가서 송금하면 1초 만에 돈 입금 확인이 되잖아요. 3시간, 4시간 내도 입금 확인이 안 됐어요. 주말이 껴버리면 월요일이나 돼야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한 4, 5년 전부터는 베트남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을 다 합니다, 이제. 정말 이 짧은 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자동차 보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가전제품들 그러다 보면 집이나 사무실에 당연히 에어컨 같은 것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바뀌는 생활 패턴에 따른 또 새로운 수요들이 생겨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에어컨은 사실 집에 웬만한 집은 다 있어요. 지금 TV도 의외로 제가 2011년도에 놀란 건 이렇게 소득 수준 2,000불대 사람들이 평면 TV를 다 집에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싶은 욕망은 무조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절대 아끼지 않는 게 핸드폰, 오토바이, 그런 집에 그런 가전제품들. 왜냐하면 과시할 수 있거든. 다 비슷하군요. 한국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고. 그렇다면 저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네. 이 호리병 구조라고 했으니까 네. 이쪽이 높고 그러면 출산율도 높을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와 같은 그 높은 교육열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잠재력이 풍부한데 아직까지는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거는 외국 자본이 라이센스를 받기 정말 힘듭니다. 라이센스가 있군요. 비즈니스별로. 네. 대신 한국 기업 중에도 영어학원을 지금 너무 베트남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파트너를 잘 만나서 하신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이제 합작 회사로. 예, 말이 좋아서 사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 지금 베트남 관련된 교육 사업은 너무나 괜찮거든요. 이 말 그대로 배우면 열정이 어마어마해서 그 베트남에서 정말 좋은 매출을 거두고 있는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영어학원 못지않은 가격대예요. 근데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한 부모들이 오토바이를 쫙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도 이제 점점 저성장 국가,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성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자본소득을 좀 얻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요즘 많은 분들의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점점 성장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성장이 일어나는 나라에 투자를 해보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 네. 뭐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기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시장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자본 투자자로서의 그런 가능성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분명한 거는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지난 한 2, 3년 동안 한국에서 이 펀드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베트남하고 많이 뛰어들었다가 수익률이 크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 자체가 살아나는 그렇죠. 성장하는 이유들이 지금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대내적인 거,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에 의해서 또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할 때인데 너무 앞서서 들어가셔서 야 베트남 뭐 성장하고 뭐 유망한 시장이라고 들어갔더니 수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베트남을 판단하면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베트남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베트남이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주식 수익률이 한 35% 마이너스거든요. 한 1550 지수까지 갔다가 베트남 지수가 지금 한 1050, 1070 그래요. 근데 이게 베트남 안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대부분 30% 이상 마이너스예요. 그 기간 동안. 그렇죠. 전 세계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2022년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8.02%입니다.
매우 좋은 성장을 했고요. 무역 수지도 최고의 수출을 기록했고 흑자예요. 여러 가지 소비 시장 자체도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관련된 금융 상품에 투자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전에 그 베트남 쪽 금융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네. 또 왜냐면 기업 정보가 좀 친절하지가 않으니까 네. 뭐 펀드가 됐든 아니 시장을 담는 아니면은 거기 그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중심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냐. 업종 대표죠. 딱 그것만 잡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지수를 이제 VN 인덱스를 하는데 VN 30, 그러니까 30개 대표, VN 50 이렇게 하는데 VN 30에는 그래도 꽤 많은 업종이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베트남 정부가 지금 이미 10월 달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문제죠. 그동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또 금리 인상에 의해서 그 부동산 사업도 부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비슷한 문제겠죠. 부동산 위기. 그래서 베트남은 본인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집약 저임금 산업이나 이런 부동산 개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산업, IT 관련된 산업을 하는데 의외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인도의 뒤를 이은 두 번째 IT 아웃소싱 업체예요. 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베트남이 다 몰려가지고 IT 인력도 수급 확보하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네. 그리고 아주 저렴한 인건비 이것 때문에 그 뭔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아웃소싱으로. 네. 근데 베트남의 장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빨리 배운다는 거고요. 아, 베트남이 IT 관련된 걸로는 아세안의 최고 국가인데 아까 그 2011년에 제가 이 스마트폰 쓰는 거 놀랬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놀란 게 뭐였냐면 정말 허름한 길거리 카페나 식당에서조차도 와이파이가 무료였어요. 아, 그래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와이파이가 무료였던 거는 한 2015년, 16년입니다. 그 당시에 스타벅스가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지 않은 그 카페들은 한국에서 이제 도태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인근에 있는 아세안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조차도 제가 출장을 가면 5성급 호텔이라도 하루에 24시간 와이파이 쓰는데 10달러에서 15달러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베트남은 커피 한 잔에 1,000원도 안 하는 것을 파는 곳조차도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산국가나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통신 같은 거를 차단을 하거나 통제를 해서 SNS나 이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가입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건 통신망은 군이 그걸 통신 시설 다 깔았는데 베트남에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베트남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에텔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어요. 세계 17위의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큰 외국 글로벌 그 통신사들이 진출하지 않은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나 이런 데 진출해서 1위 국가예요. 가입자 수가 10억 명, 아니 1억 5천만 명이에요. 아, 상당하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같은 공산국가인데도 중국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네요, 분위기가. 매우 플렉서블한 공산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심심치 않게 크리스마스쯤에서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단속을 했다거나 이런 뉴스들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 의외로 베트남에 가보시면 이슬람교 사원이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요. 남쪽에는 힌두 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매우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국기하고 중국 국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빨간 바탕에 황금색 별이 있다 보니까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중국처럼 뭐 권위적인 국가라고 느낀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그러나 어쨌든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말도 안 된다 이러는 어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기에다 녹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하셨다가 힘들게 안 좋은 일을 겪으시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베트남에서 겪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인도에 진출하셨던 업체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핸드폰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아이폰이 인도로 물량 옮기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인도로 막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요? 이미 그거는 7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가기 싫어해서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수많은 것들이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현지인 조달이 아니라 한국인. 인도에 근무할 우리 한국인이 됐든 관련된 외국인이 됐든 인도로는 안 가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모 그룹의 담당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에 신총리가 와서 회장님하고 악수하고 뭔가 이 프로젝트하고 다 결정이 났는데 막상 갔더니 지방 정부에서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 지방에 우리 같은 도지사 같은 분하고 주지사하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담당 국장이랑 이야기. 국장하고 이야기도 다 한참 지나. 몇 년을 지나고.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흥 개발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베트남이 공산당의 국가니까 공산당이라서 그래라고 너무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도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일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든 베트남이든 이런 인도네시아든 진출해봤던 기업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베트남이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베트남 지수 저도 잠깐 보니까 어쨌건 상당히 이제 하락하고 이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 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의 나스닥이랑 좀 비슷한 패턴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이니까 지금 할만하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경제 성장이 우리는 다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의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 예상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6%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높으네요. 네, 그러니까 2022년도의 경제 성장률도 애초에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6%였어요. 근데 목표보다도 2.02% 더 초과했거든요. 중간중간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어요. 올해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지수, 증권 지수, 주식 지수 관련된 거 보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베트남 증시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특히 한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펀드라든지 ETF 때문에 많이 좌지우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 자본이 빠져나오면 베트남 증시 망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나도 주식을 해볼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매달 2021년도부터 해마다 역대 가입 증권 계좌 개설수를 역대치를 계속 해마다 매달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95%가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한 30몇 % 빠졌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대거 실망을 하고 많이들 빠져나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럼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5%밖에 안 돼요? 네. 개인이 95%?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전체 아직은 시총. 작죠. 아직은 작죠. 근데 그런 기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현대 예전에 현대, 삼성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재벌 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막 그 힘을 가지고 문어발 확장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상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그 베트남의 그 핵심 재벌들의 주 사업이 사실 부동산에서 시작이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이 흔들리면 이 기업들 자체도 조금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생각이 드는데. 뭐 몇 개 업체가 있고 이미 그 리스크는 꽤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업체가 뭐 자동차도 그러니까 본래 산업이었던 어디죠? 그 회사는? 회사 이름 말하기 좀 그래요? 좋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베트남 대표적인. 대표 기업인데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서 유통업도 하고 뭐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손실도 있고 뭐 전자 관련된 뭐 핸드폰도 만든다고 했다가 다 철수하고 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회사인데요.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한국의 삼성이라고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부르는데 좀 절대 0.001%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 종목 중에는 외국인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게 한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갖고 싶지만 투자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풀릴 거고요. 특히 베트남 소비재에 관련된 비나밀크라고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특히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우리 많이 수출하고 있고 한국에도 일부 제품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 소비재 기업들 또는 저는 이제 언젠가는 베트남의 삼성이 될 거라고 하는 회사는 FPT라고 하는 ICT 기업입니다. 아시아에서 15위 정도 하는 ICT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의 많은 것을 아웃소싱하면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초, 중, 고 대학교를 설립해서 IT 전문 인력 양성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훌륭한 업체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업체가 약국 체인들을 약국을 인수해서 약국 체인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굳이 그걸 왜 했나 싶긴 하지만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을 최근에 좀 하다가 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맞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 국가가 지금 베트남 정부가 중진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2030년도까지 1만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IT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이 회사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부동산 관련한 기업 좀 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업종 대표주를 보면 되는데 뭔가 소비재, 네. 내수, 소비 어차피 이제 계속 성장한다고 보면 이쪽이 좀 성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내수 소비주. 그렇죠. 내수 소비자들이 이제 소득 여력은 올라가고 더 많이 먹을 거고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서 완전 로컬 시장을 잘 장악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는 100% 베트남 고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사실 식품 회사들 중에는 상당수 매출 비중을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많을 때는 25만 명까지도 살았거든요. 25만 명이면 한국의 한 중소라고 하기는 한 15대 15번째, 16번째 큰 도시 정도의 인구 규모란 서울 말이에요. 한 개구가 한 25만 되죠? 20만 되나? 아니지. 더 되지. 충청도의 공주시 인구가 12만, 11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한국인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통 지인이 베트남에 있는 네.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 한국의 70년대, 80년대다. 집 사놔야 돼. 네. 이런 얘기. 저도 한 여러 번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또 그럴듯해요. 막 그 뭐 스마트 시티 뭐 해가지고 네, 네. 막 그 호치민 근처 아니면 뭐 하노이 근처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네.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7, 8년 전부터 베트남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죠. 그렇죠. 불었고 저는 좀 꽤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게 이제 2015년도부터 해서 법이 개정돼서 외국인이 이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죠. 근데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들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투자금이라고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신고를 하고 베트남에 송금을 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환치기 형태로 아파트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세금 내기 싫고 수수료 내기 싫고 그걸 빠르게 하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베트남 정부가 자금 출처를 확인할 겁니다. 그치. 보통 매도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 네. 중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산국가라 돈 못 가져나오고 다 뺏기고 나왔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돈 빠져나가는데 아무 문제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다 자르고 베트남에 아파트 샀는데 내가 돈을 못 가져나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산국가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오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투자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 매매를 하고 돈을 가져나갈 때도 불법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환치기를 하거나 뭐 매번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미 신문 기사에도 났는데 한국에서 금융감독원하고 베트남의 세무당국하고 같이 해서 한국인들의 자금 추적을 아파트 산 사람들 조사를 막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그게 이제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관풍이 불고 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함원에 의해서 돼버리면 베트남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산
부동산들 또는 뭐 베트남 내국인들도 마찬가지하지만 우리로 따지면 등기부등본이 아직 안 나왔어요. 발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하죠. 그렇죠. 네. 내 소유를 확인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뭐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당장 등기부등본이 안 나도 언제나 나올 거고 확실한 회사하고만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저처럼 베트남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는 건 모르겠는데 한국에 계시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 업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걸 뭐 에어비앤비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지인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아끼는 우리 베트남 직원인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 베트남 친구의 명의로 해서 하면 괜찮아. 왜냐면 그래서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아파트 한 동에 네.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게 딱 30%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이게 30%에 해당되는 물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시장 등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지의 법을 알고 그 법에 위축되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법을 무시하고 일단은 욕심이죠, 그게 결국은. 그렇죠. 욕심에 일단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그렇죠. 그 시장을 욕하면 안 된다. 네. 분명한 거는 훨씬 더 잘 될 거고 그리고 하노이보다는 호치민 부동산 시장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아파트에 30%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기 때문에 더 비싸요. 네.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거는 내국인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면 세를 내주더라도 대부분 외국인들한테 내줄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더 크고요. 외국 기업들의 본사들은 베트남 법인은 대부분 호치민에 몰려 있습니다. 호치민에. 하노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협력업체가 들어가고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하이퍼 이제 LG그룹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IT의 제조업체들이 지금 북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출퇴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남쪽이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호치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재미없고 오히려 그냥 금융 투자가 낫죠. 낫다. 그러니까 하실 거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네. 더 할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하고 4명이로 하시고 절대 뭐 친한 베트남 사람만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사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폭락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그 가운데 그 자산 가운데서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낫다.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근데 베트남이 네.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국의 그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래 한 2등, 3등 했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맞다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수출의 74%는 아직까지는 베트남 내수 기업들이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의한 수출이거든요. 중간재. 그럼 그 중간에 다 한국에서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전자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것들 다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베트남 소비재들 물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중간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진출해 있거나 경제 협력 관계가 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베트남이 우리에게 왜 되게 의미 있는 존재이냐면 아세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보다 더 적은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 이미 60, 70년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교들이 장악한 것 이외에 일본 기업들이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 먹고 살만해져서 해외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들하고 워낙 잘 맞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회사가 지금 9,500개예요. 일본보다도 훨씬 많아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의 수가 일본보다도 8배 이상 많아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일본 교민들이 3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이를 가려요. 근데 일본이 베트남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전철도 지어주고 공항도 지어주고 그리고 뭐 베트남의 엘리트 공무원들 유학도 시켜주고 베트남이 인공위성을 쏠 수 있게 그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엔터부터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주고 로켓 발사해서 위성 발사도 해주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국가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큼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어떻게든지 베트남에서 자신들 위상을 좀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안 좋은 가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짜라면 어떤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에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 그러니까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해외 한두 번 다니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가짜 유튜브가 하도 많으니까 베트남에서 삼성이 출소한다는데 정말이야? 아, 삼성전자 출산. 뭐 LG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 어마어마하게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철수한다는 정말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기업들은 철두철미하게 이익 관점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내일도 당장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참, 그 제조업과 관련해서 그런 루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저가 네. 제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그 노동집약 산업 위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7년 전부터 임금이 상승하면서 미얀마나 이런 데를 갔었어요. 근데 생산성이 안 나요. 그리고 수출하려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뜬다 하더라도 꽤 많은 자재를 중국이나 한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럼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패션 업계에서는요, 예전부터 아프리카를 한번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좀 곧잘 만들어요. 근데 수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성, 그리고 인프라. 이거라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완벽하진 않지만 전 세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나마 이만한 나라가 없다는 중국을 겁니다. 대체할 만한 그게 이제 요번에 저 애플인가요? 애플도 인도로 지금 옮기잖아요. 그 네. 팍스콘 뭐 관련해서 제조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거는 이제 그 거의 뭐 10억이 넘는 인구니까 네. 그 인구를 바라보는 먼 훗날의 어떤 시장성 이걸 보는 거지만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있다. 정치 행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벗어나서 그걸 만들어줄 나라가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이제 아직 스마트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애플의 협력 업체가 베트남에 지금 21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가 20만 명이에요. 아이팟이나 맥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의 노트북인 맥북은 올해 한 5월부터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간의 소문에는 지금 아이폰 3대 제조업체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부지를 사서 3만 명을 고용을 해서 아이폰을 제조해서 1, 2년 내에 정식으로 이제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예상으로는 그 이제 미국 증시의 계속적인 상승 이 시대보다는 앞으로는 이 뭐라죠?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 그리고 신흥국 중심의 증시의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 이 베트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뭐 좀 더 많이 좀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그다음에 기대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한 가지 더 드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베트남 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에 투자한 10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네. 한국이 1위고요. 누적 투자액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도 버진 아일랜드인데 버진 아일랜드는 우회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다 아시아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베트남의 EU하고 FTA가 체결되고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만이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뭐 뜬다 했는데 이제는 EU 국가들, 서방 선진 국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국가들의 요구 조건은 항상 투명성이에요.
회계적인 거, 법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여전히 부족한 건 많지만 그 국가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베트남 역시도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미비하고 국가 성장에 좀 더디었지만 이제는 본인들의 비전이 명확하고 2030년까지 일반부 소득 수준의 중진국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베트남이 지금 세계 8위의 태양열 발전 용량 국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화두가 크게 뜨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 같은 아직은 개발도상국 국가 뭐 이런 차원에서는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참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베트남이 최근 3년 사이에 태양열 설치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이 세계 8위의 태양열 발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9위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이 엄청 더운 나라잖아요. 이 일조량이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을 하려면 초당 4m 이상이 돼야 이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게 돌아가려면 초당 7m가 돼야 돼요. 근데 베트남의 남부 지방이 평균 7m에서 12m까지 나옵니다. 풍력 발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베트남 정부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과 EU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G20에서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EU 국가들로부터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23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유럽에서 베트남이 20조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미국이 베트남 태양열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베트남의 태양열 발전이 우리나라의 신고리 원전 1기가 1000메가와트, 1기가와트인데 현재 16.5기가와트를 베트남 태양열로 지금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16개 원자력 발전소를 이미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태양광으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기로 쓸 수 있는 송전 시설이 아직 미비해요. 아, 송전 시설. 네. 요새 우리 그 송전과 관련한 전력주들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신경 계속 써야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베트남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근데 EU가 이제 20조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 물론 그 20조에는 그런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현재 약 30% 이상을 석탄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기 오염도 하고 심각한 문제를 탄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가족들을 이 고용 창출 새로운 고용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지는 게 남의 돈 받아서요. 필요한 입장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원 형태로. 그래서 과거의 베트남을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벌어지는 걸 바탕으로 좀 상상력을 더 가미해서 베트남의 미래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네. 저 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비관론자예요. 이 비관론자가 이제는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다 여태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 부자들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곳, 왜 베트남 시장인가? 책의 저자시죠? 유영국 저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베트남과 관련한 인사이트, 직접 13년간 생활하시면서 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거기 때문에 더 생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